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고려의 신분 그리고 각종 생활 모습에 대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392번. 여러분들 여기는요. 신분제와 관련된 내용이 좀 가장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봤을 때. 근데 이제 신분제 내용이 조금 빼곡하긴 해요. 빼곡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다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고려의 신분제를 얘기할 때 제가 기본적으로 고려는 3보다는 3.5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왜냐면 중류층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불렸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귀족, 중류층, 양민, 천민의 개념으로 나뉘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귀족과 중류층의 차이는 뭐냐? 관품에서 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5품 이상 쪽을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5품 이하 쪽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품 이하, 그러니까 6품 쪽부터 보시면 되겠죠. 6품 이하 쪽이 되겠고 5품 이상의 관료들 같은 경우는 음서의 특권과 공음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음서가요. 생각보다 그 폭이 되게 넓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려라고 하는 이 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조선과는 확실하게 그 양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고려부터 조선 전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재산을 분배한다든지 그러니까 상속이나 아니면 뭐 결혼 이런 데서 여성의 차별적인 요소들이 훨씬 더 적었었습니다. 그러하니 이 음서의 혜택도요. 아들, 친손자 쪽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위, 외손자까지도 확산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거는 기억하시고요. 자, 지배계층의 변동이라면 이제 문벌 귀족에서 무신에서 권문세족으로 넘어오죠. 일단 시험에서는 각각의 특징을 물어볼 텐데 가장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 건 이제 문벌 귀족과 권문세족 쪽입니다. 뭐 구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어떻게 관직에 진출했느냐. 문벌 귀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나아갔다가 5품 이상일 경우 음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권문세족 같은 경우는 주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나갔다. 요게 하나가 다르고요. 이들이 관직에 나가서 어떤 그러면 이제 부서에서 크게 권력을 휘둘렸을까 봤더니 중서문화성가, 도병마사, 식목도감 이런 데 들어가야 되겠죠. 되셨어요? 반면에 여기는 도평의사사 체제였던 거죠. 그래서 활동했던 분야가 좀 다르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중류층이라고 하면 이제 6품 이하 쪽을 말하는데요. 중앙관청에서 일했었던 잡류가 있고요. 남만은 어디서 일했습니까? 예, 궁궐 쪽에서 일한 거죠. 궁중에서 일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향리가 있고 군반이 있고 이들은 우리가 이제 중류층이라고 하는데 중류층의 특징이라고 하면 직역을 일단 세습했다는 거. 근데 이들에게는 토지가 가는 거죠. 대표적인 향리에게는 외역전이 갔어요. 군반 시족들에게 갔던 건 군인전이 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향리면 자식 중에 하나도 향리가 되는 거고 결국 이를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받았던 그 토지도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이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전시과의 지급 대상이 된다라는 거. 우리 향리에 대해서 워낙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향리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 양민들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백정이죠. 그쵸? 백정의 용어는 이제 더 이상 헷갈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들 이에 이제 상공업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향부곡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역과 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 향부곡소에 거주하고 있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전체 신분에서 그들은 양민이고 양민 안에서 조금 더 차별받았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 차별 요소가 보여요. 첫째, 이들은 뭐 할 수 없다. 이주 못한다. 둘째, 그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서 신분 상승 욕구가 대단히 강해서 고려 말, 그러니까 무신집권기라든지 원나라 간섭기 그 시기를 거치면서 향부곡소가 일반 현으로 많이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자, 반면에 이제 천민 같은 경우는요. 천민은 워낙 일단 종류를 보면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건 노비인데 노비 말고도요. 화척이 있죠. 이 화척을 나중에 조선시대에 가면 뭐라고 불러줍니까? 백정이라고 불러줘요. 자, 그 다음에 또 양수척, 제인 등이 있는데 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화척과 양수척이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화척 같은 경우는 도살꾼들을 말하고 양수척이라고 하면 이제 버들나무로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왜 이걸 같이 나왔습니까? 이렇게 할 텐데요. 버들나무로 만든 이런 장수와 물론 이란 쪽에서는 다르긴 하지만 고려사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화척이 양수척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시점에 가서는 이제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더 분리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걸 하나다 아니면 아예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업에서는 각각 다르게 봤다가 문제에서는 또 화척, 양수척을 같은 개념을 보기도 해요.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냐면 화척이라든지 양수척 이들 같은 경우는 저기 거란이나 여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천민들 안에서도 더 소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요. 호적 조사할 때요. 조사하지도 않고요. 세금도 걷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민자 집단들이었기 때문에 되셨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기록에서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있다 하더라도 각계 또는 다르게 서술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노비 중에서 노비가 천민 중에서 가장 다수인 거죠. 기본적인 성격은 다 똑같은데요. 이제 눈에 띄는 게 일천직천이라고 해서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노비일 경우는 자식이 노비가 된다. 천자수모법이라고 해서 아빠와 엄마가 각각 다른 집에 소속된 노비일 경우 그럼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어느 집 소속이 되냐? 엄마 쪽이 됩니다. 천자수모법이라고 해요. 그리고 고려 같은 경우는 승려가요. 최고 인기 직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비들은 승려가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어디에 소속됐냐? 소속된 여부에 따라서 관청에 소속되었느냐 아니면 개인 귀족에게 소속되었느냐에 따라서 공노비, 사노비를 나눴죠? 또 안에서도 관청 안에 살고 있니? 관청 밖에 있니? 귀족 집에 있니? 귀족 바깥에 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일단 바깥에 있으면 다 뭐라고 한다? 외거노비라고 한다. 아무래도 관청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귀족집 바깥에 있는 그들이 대우가 좀 더 낫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청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경우 입영노비라고 하고 개인 귀족집 안에서 생활할 때 이제 솔거노비다 이렇게 불러준다.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특징이 뭐냐면 이 공노비 같은 경우 보통 반역죄 지은 사람들 예전에 귀족이었는데 반역죄 짓고 난 다음에 노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같은 경우는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60세까지만 되셨어요? 자, 반면에 사노비 같은 경우는 평생 노비가 되는 거죠. 이 외고노비 같은 경우는 노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왜냐? 이 외고노비는 바깥에 살면서 재산 축적이 가능했기 때문에 재산을 주인에게 납부하고 신분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평생 된다. 반면에 이제 솔거노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인 집 안에서 거주하면서 재산까지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392번 문제 볼게요. 자, 392번이 이제 최근 문제죠. 근데 이 문제를 봤더니 음서, 뻔히 다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헷갈리게끔 그러니까 쉽긴 하지만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 있게끔 문제를 내봤어요. 일단 기억에서 공신의 후손을 위한 음서도 있었다 그랬는데 이제 음서 같은 경우는 오품 이상 또는 아니면 공신인 경우 됐고요. 그 다음 니은에서 음서 출신자는 오품 이상의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음서 출신자라고 해서 관직 진출에 한계가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음서 출신자 중에서 최고로 올라간 사람들 더 많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니은이 틀린 거고요. 디귿에서 10세 미만의 아이가 이제 음직을 받은 사례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 문제는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아닌 걸 구분할 수 있니? 이걸 물어봐요. 옳은 것보다는 틀린 거를 제대로 알고 있니?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디귿을 모른다도 조금 남겨주시고 리을에서 왕의 직에 같은 특별한 시기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품 이상이요. 1년에 한 번씩은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니은과 리을을 빼버리면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걸러내기 위한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는 걸 가지고 확실하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393번 문제는요.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문벌귀족을 묻는지 권문세족을 묻는지 정확히 보셔야 되거든요. 자, 거기 봤더니 지금 고려의 지배계급 근원은 호족에서 출발했다가 고려 중기 이후 유교 정치 이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방 세력은 점차 약화되고 그 일부가 향리층이 됐죠. 반면에 중앙 관료가 된 사람들은 문벌귀족이 되었습니다. 자, 이 문벌귀족 중에서 옳지 아니하는 것 그랬는데 1번 공음전을 받았어요. 맞죠?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기반이 된 거 맞고 2번 음서제는 서양 귀족 사회의 습관제와 같은 법제적으로 귀족의 지위를 세습하는 제도였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놔두세요. 3번에서 정치 제도상 소수의 문벌 귀족이 재상이 되어 그들의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최고 2품 이상의 제추들이 도병마사에서 나라의 중요한 문제 회의하고 결정하잖아요. 그거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맞죠. 그 다음 4번에서 귀족들은 왕실이나 유력 가문과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하여 자신들의 가문을 유지하였다 그랬는데 문벌 귀족은요 그들끼리 결혼합니다. 기본 신분제 사회에서는 자기들끼리 결혼하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결혼 대상자는 왕실입니다. 이자겸네 집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끼워보니까 답이 2번인 거죠. 이렇게 푸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요. 거기 2번 보기에서 법제적으로 귀족의 지위를 세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귀족은요 5품 이상의 관료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려에서 음서로 나간 사람은 처음부터 그럼 5품에서부터 출발하냐? 아니거든요. 밑바닥에서 올라가가지고 자기의 실력이 좋으면 5품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3품이라고 칩시다. 저 귀족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그러면 과거 시험 많이 보고도 관직에 나갔는데 문제는 우리 아이가 실력이 좋지 못해서 5품 이상 못 올라갔어요. 그럼 내려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지. 그래서 아예 관직에 나갈 때부터 음서제 받으면 처음부터 5품에서 출발한다. 그 뜻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관직에 나가는 기회만 준 거예요. 자, 반면에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왜 그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귀족이면 자다순선 귀족 그 직위를 계속 세습을 해가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자체를 가지고 귀족이라는 신분 자체를 유지하는 거라면 여기는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만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네가 5품까지 올라갈지 아니면 6품에서 머무를지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인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2012년도에 나와서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했겠죠, 그렇죠? 지금에서야 우리가 문제를 편안한 마음에서 푸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법제적으로 귀족의 지위를 세습한다. 귀족의 지위는 신분제사니까 세습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얘가 답이 아닐 수가 있는데 법제적으로 세습해준다는 표현 자체는 틀렸다는 거예요. 귀족인 사람이 귀족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그것 자체를 법에서 한 번 귀족은 쭉 계속 귀족이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전에 골품제에서 진골은 계속 진골로 인정해주는 그거는 이제 통일신라에서나 가능한 얘기였고 고려나 조선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귀족이고 양반이어도 자식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됩니다. 394번은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난 시간에 한번 봤던 사료가 되겠죠. 이거 충선왕의 즉위교서인 거 기억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종친의 경우에는 마땅히 여러 대를 내려오면서 재상을 지낸 집안의 딸을 취하여 부인을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왕 같은 경우도 한 명 정도는 이제 뭐 근친혼이겠지만 반드시 그 재상시종 15개 가문 있었잖아요. 후궁을 배출하거나 왕비를 배출했는데 그 15개 가문 중에서 이제 데려와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종친들 같은 경우도 왕족들도 자기들끼리만 결혼하지 말고 재상지종으로 지정된 15개 가문들 중에서 결혼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권문세족들이 충선왕 시기 때 나름 세력을 키워놨구나. 그러니 종친들과 왕족들과 결혼할 수 있는 일종의 지명권까지도 받게 되었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이제 이걸 알아야지만 풀어요,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 이제 문벌귀족에서 이제 나오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자, 1번은 문벌귀족이고 2번에서는 무신 쪽을 말하고 3번에서는 첨의부, 밀직사가 나왔으니까
권문세조가 관련돼 있죠. 그래서 답이 3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료를 알고서야 풀 수 있는 문제. 여러분 395번부터요. 연속 3개 문제에는 향리가 계속 나오는데 그 향리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심관이 계속 걸렸죠. 여러분 사심관이라고 하면은요. 관료들 중에서 그러니까 귀족 관료들 중에서 되게 세력이 큰 거예요. 고위 관료인 거예요. 그럴 때 야 이금수야 네가 지금 한 2품쯤 됐어? 근데 네가 고향이 대구라며 널 대구에 사심관을 임명할 테니까 니네 동네에 있는 후족들은 네가 알아 좀 지휘 통솔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맡기는 게 바로 사심관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심관은 누구만 된다? 고위 귀족들, 고위 관료들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문제를 풀 때 향리들이 계속 뭐 사심관이 된다는 게 나오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395번에서 1번 지방의 중심 세력으로 사심관이 임명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걸 몰랐다 그러면 잠깐 놔두세요. 2번 속현이나 부곡의 실질적인 지배층이다. 맞죠? 3번에서 읍사를 구성하여서는 여러분이 모르나 치더라도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한 거 맞죠? 그다음 4번에서는요. 고려시대부터 이제 본관이라는 게 나오죠. 파평윤씨 누구 말합니까? 윤관입니다. 그쵸? 예, 이런 식으로 이 본관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요. 향리들 같은 경우도 그 근거지를 기반으로 해서 본관을 인정받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일단 1번이고요. 396번에서 옳은 것은 그랬는데 1번. 성종이 되면 그 향리들 같은 경우도 9단계로 나눠졌죠. 가장 위쪽에 호장과 보정이 있었는데 향리 직제를 마련한 것은 성종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인 거고 2번에서 퇴직한 관료를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라고 했는데 퇴직한 관료를 사심관으로 임명해서 출신 지역에 거주하게 했다 그랬는데 아니요. 지금 현재 관료들은 수도 개경에 이제 있으면서 그 지역들을 이제 관리를 하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에서 광종은 처음으로 중요 거점 지역에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였다는 했는데 최초로 파견한 건 성종 12목이 되겠죠. 4번에서 상술이라고 하면 통일신라 시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로 바꿔야 돼요? 기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397번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향리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지방 출신의 중앙관리를 사심관으로 임명하였다. 되셨어요. 현재 있는 관리들을 사심관으로 임명했으니까 요건 맞는 거고 2번에서 향리들의 자제를 인질로 한 것은 기인이다. 거기 3번에서요. 향리의 자손을 중앙관인으로 뽑는 향공진사의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왜 고려시대 과거 시험 보면 이제 국자감시, 예부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이때 향리들의 자제들이 이제 지방에서 봤던 예비시험을 합격하고 나면 이제 향공진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제 국자감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국자감시 다음에 이제 예부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향공진사라는 게 그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4번에서 향리의 공복을 제정하였다라고 했는데 향리들 같은 경우는 9단계로 나눠서 공복도 제정하고 향리 안에서도 색깔도 이제 구분을 해줬었고 그들 안에서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자와 그러지 못하는 자들의 권한들이 다 나눠집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2011년도 문제에서 사심관 임명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그리고 2012년도에 사복직과 국가직에서 다시 보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나왔던 보기들은 여러분이 꼼꼼히 보셔야 된다는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98번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빼고요. 399번 갈게요. 일단 기억, 백정들은 농업에 종사한다. 이거 뭐 당연히 맞고 니은에서 상인이나 공장은 양인이었다 그랬는데요. 그쵸? 다음 디귿에서 백정들은 작업 등의 과거에 응시할 자격이 없다라고 했는데 공식 일단 법적으로 본다라면 양민 이상이면 누구나 과거 시험을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양민들, 이 백정들 같은 경우는 문과 시험보다는 잡과 쪽을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틀렸고요. 리을에서 노비 신분은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사람만 노비여도 노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계로만 결정된 것은 아니에요.
단 엄마 아빠가 노빈데 주인이 다를 경우는 엄마를 따라가는 거죠. 자, 400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보기를 먼저 보세요. 1번 소의 주민은 주로 농사를 졌다. 어떻게 하냐 했더니 가장 첫 번째 밀성 관내의 내산 부곡 등 세 곳은 홍수로 논밭 등의 작물 그러니까 부곡 사람들은 농사 짓는구나 알 수 있죠. 반면에 맨 밑에 이간폐허는 원래 충주의 다인 철소인데 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인 철소, 소 중에서도 뭔가 철광석을 다룬다, 철을 다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개 봤을 때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향과 부곡 쪽이기 때문에 소 아니고요. 2번 부곡민은 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거기 첫 번째 뇌산 부곡 등 세 곳은 홍수로 지금 농가 밭이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러니 1년치 조세를 면제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세금 낸다는 거 알 수 있죠. 3번에서 부곡민은 과거에 응시하여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보기에 향, 부곡, 악공, 잡류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안 되고요. 4번에서 이간폐현이 원래는 충주의 다인 철소였는데 현이 됐으니까 향, 부곡, 소가 현이 되었다. 맞는 거죠. 답이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401번 노비 옳지 아니하는 것은 1번 노비는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 소유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서 주로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외거 노비가 된다. 2번 노비는 승려가 될 수 없었다. 맞죠? 3번 소유주가 다를 때는 결혼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때 낳은 자식은 여자 쪽 주인에게 귀속이 됩니다. 제 4번에서 독립된 경제 생활 하려면요. 나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와 살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모든이 아니라 일부로 바꿔주셔야 되죠. 답 4번이에요. 독립된이란 건 나와서 경제 생활 영위할 수 있었다. 402번입니다. 고려시대 사회상 1번 양수적인 화척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을 작성하였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고려사에 보면 화척이 양수척이다 라고 해서 두 개를 동일시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들은 거란 여진 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들에 대한 호적 작성 안 했습니다. 2번 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됐어요. 여러분들이요. 신량역천이라고 하면 언제를 생각하십니까? 조선에서요. 그쵸? 그러니까 양인 신분은 양인 신분인데 하는 일 자체가 천인의 역을 담당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신량역천이잖아요. 그쵸? 이건 이제 우리가 조선에서 봤어요. 뭐 봉수꾼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금 굽는 사람이라든지 뭐 뱃살공 이런 사람들이 나왔었는데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고려에도 있었어요. 그럼 고려에서 신량역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게 바로 향, 부곡, 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되셨어요? 양인이긴 하지만 세금도 더 많이 내고 더 힘든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금, 은, 철광석 같은 거 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일단 그걸 솔직히 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죠. 일단은. 9급 시험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걸 근간으로 해서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가르쳐요. 언급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웬만한 책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 되게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단 여러분들 이제 뭐 처음에 아마 제끼셨을 것 같은데요. 제낀다 하더라도 나머지 좀 보고 다시 답을 찾아와야 되겠죠. 자, 공노비는 평생 아니요. 이때 공노비들은 반역죄 지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전에 귀족 출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공노비는 60세까지만 했더라. 그러니까 이건 평생 아닌 거니까 틀렸고 공물은 토지 소유의 다소에 따라서 가오의 자등을 부과했다는데 공물은 흥분의 집이나 놀분의 집이나 부자건 가난하건 내야 되는 양이 지붕마다 다 부과가 되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5번에서 여기서는 백정이 아니라 화척이라고 바꿔줘야 맞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답이 하나도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때 답 찾기 참 되게 많이 곤란했어요. 예. 신량역천은 누가 봐도 조선 건데 이게 웬 말이냐 싶어가지고 답 찾기 진짜 곤란한데 알고 보니까 답이 2번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신량 역천은 여러분 배우시지도 않고 웬만한 교재는 나오진 않아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건 이미 2008년도에 문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실제로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이건 진짜 떨어뜨리기 위해서 진짜 나온 나쁜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403번에 평량과 평량이 처가 나왔는데요. 자, 그 박스 안의 평량은 누구누구의 산호비다. 밑에 줄 평량의 처도 산호비다. 그럼 산호비야 산호비인데 나중에 봤더니 원래 주인을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산호비이긴 하지만 재산을 축적해서 노비 신분에서 벗어난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자, 기억에서 평량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외거 노비들은 별도의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도 이루게 되고요. 토지도 소유합니다. 동그라미고. 니은에서는 주인 집에 살면서는 솔거노비를 말하죠. 신공을 바쳤다 그랬는데요. 외거노비는 주인에게 신공을 바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평량의 처 같은 경우는 산호비 중에서 외거노비였기 때문에 국가에라는 표현이 틀린 거예요. 리을에서 모든 노비는 특히 그 중에서 이 산호비 같은 개인의 재산인 거죠.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된 거. 그래서 2번인 겁니다. 자, 404번과 405번 같은 경우는 신분제 변동 쪽과 관련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천민이요. 양인으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재산을 주는 거겠죠. 그쵸? 납소. 그리고 군고. 항상 가장 기본적인 건요. 공을 세워서 신분 올라가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납속 이야기 나왔을 때는 아까 보셨다시피 평량의 가족 쪽을 좀 봐주시면 되겠죠. 재산 축적하고 난 다음에 납속을 통해서 올라간 거. 자, 그럼 이제 양인 중에서 중류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뭐 군공도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나오는 게요. 첨설직이 되겠습니다. 첨설직. 여러분 이제 그 첨설직이라고 하면은요. 그 공민왕 시기 때 그러니까 뭐 왜구라든지 홍건적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격타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들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는 일종의 명예임명자 같은 걸 줬다라고 했었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첨설직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중류층 중에서 향리들 있잖아요. 향리 중에서 귀족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은 예전에 이제 과거를 통해서 향리 중에서 호장이나 부호장 정도가 되는 경우 그들의 자손, 과거 시험 볼 수 있죠. 이를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더라. 자, 404번에서 1번 무신집권기 때 만적의 난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신분 해방운동이 있었고요. 2번에서 향리들이 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음서가 아니라 과거죠. 과거. 음자는 5품 이상이 되어야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거니까 답이 2번이고 3번에서 신분이 미천한 황관 중에서도 권세가가 나타났다. 어느 시기 때요? 원나라 간섭기. 4번에서 농민들 중에서도요. 군공을 세워서 전쟁터 공을 세워서 무반으로 출세하기도 하였다. 됐고요. 자, 405번에서 모두 골라주세요. 그랬는데 공을 세우면 항상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조선 때도 마찬가지예요. 족보를 매수한 건 조선 후기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만들어서 현재 지금 남아있는 족보 중에 가장 오래된 족보가요. 조선 16세기 그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아니고요. 다 해서 몽골 귀족과 혼인하였다 그랬는데 이건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은 없죠. 근데 몽골 귀족과의 혼인을 통해서 신분 상승을 해서 고문세족이 되는 쪽도 있습니다. 라에서 공명첩을 발급받는다 그랬는데 납속과 공명첩이 세트로 다닌 것 같지만 납속이라는 건 그러니까 고려 때는 납속만 있었던 거고요. 공명첩이라는 명예 임명자관이 나온 건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생활 모습 좀 볼게요. 고려시대 생활 모습에서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건 향도. 이때 주의할 건요. 향도는 국가가 조직하는 것도 아니고요. 귀족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이 만든 조직이다. 그럼 이 조직을 왜 만들었을까요?
매항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탑을 세우거나 이런 불교적인 관련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후기 때가 되면은 꼭 종교적인 색깔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동체 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조직이 운영이 되었다. 그래서 전기의 성격과 후기의 성격을 구분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생활을 안정시키는 사회 시책은 모든 시기에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농번기 때는 자벽에 동원하지 않는다. 재해가 발생하면 조세를 감면시켜준다. 개간을 했을 경우는 면세시켜준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고려가 추가되는 게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원금이 이자보다 많아야지 이자가 원금보다 많은 건 안 된다. 이거 하나 추가시켜 주시고요. 자, 사회제도는 원래 여러분들이 이거 다 직접 쓸 수 있어야 돼요. 다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일단 의창 말고 하나 더 올 거 있죠. 흑창. 의창과 흑창 같은 경우는 전국 각 도에 설립을 해서 뭐 하는 거? 요즘으로 하면 보릿고개. 보릿고개 때 곡식 빌려주는 거. 빈민구제죠. 아이고, 채가 아니라 빈민구제.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하는 거. 어떻게 조절합니까? 풍년이 됐을 때 쌀이 막 많아지니까 쌀 가격이 내려가죠. 이때는 국가가 쌀을 매입을 해줘요. 그러다가 흉년 돼서 쌀 가격이 너무 비싸진다. 그러면 비축하고 있는 쌀들을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상평창. 조심하실 거는요. 경시서. 이 경시서는 시전의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는 겁니다. 달라요. 자, 동서대비원이랑 해민군은 의료시설이긴 한데 다른 게 동서대비원 같은 경우는 병원 쪽에 가깝다면 이건 약국 쪽에 가깝습니다. 구제도감이랑 구급도감 같은 경우는 재해가 있을 때 임시로 만드는 거고, 자, 고려 같은 경우는 보가 많았죠? 이자를 가지고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게 재위보가 있더라. 자, 406번은 여러분들이 다 푸실 것 같으니까 이건 실수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407번은 그러니까 다 알면서 실수할까봐 또 이렇게 문제들이 또 나와요. 거기 봤더니 이제 추곡 수매 제도가 나왔죠? 쌀 가격이 너무 싸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쌀을 농민들로부터 사주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가을마다 할아버지가 그 이제 정부에다 쌀 팔기 위해서요. 막 쌀 말리고 그다음에 그 타작한다 그러나요? 막 그렇게 하는 모습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자, 결국 이거는 물가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1번에서 의창은 먹을 거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빌려주는 곳이기 때문에 물가를 조절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408번. 이거 여러분 2012년도에 나온 문제인데요. 이거 진짜 나쁜 문제예요. 참 답 찾기 너무 어렵죠.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떨어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좀 너무나 지엽적인 문제를 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요. 1번 고려시대 때 의창은 흉년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기관이다. 곡식 부족한 사람에 빌려준 거 맞죠? 2번 상평창. 자, 상평창이요. 개경과 서경과 12목에 있대요. 이것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죠. 3번 재위보는 기금을 마련한 뒤 이자로 빈민을 구제한다. 맞죠? 3번 대비원은 구료기관으로 개경과 삼경에 설치되어 있다 그랬는데요. 우리 대비원을 동서대비원 아니면 대비원 이렇게 했는데 동서대비원은 수도 개경에만 있는 곳으로서 동서, 그러니까 수도 개경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비원은 서경에만 있어요. 뭐 이런 문제를 냈는지 모르겠는데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때 진짜 깐깐하게 해야 되는 여파가 발생을 하죠. 자, 아무튼 그래서 동서대비원은 수도 개경에 동서에 있는 거고 그냥 대비원은 서경에 있더라. 자, 한 문제 건너뛰고 410번 가겠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 향도는 대표적인 불교 신앙 조직 맞고, 두 번째 매향 활동했고, 세 번째 사원의 주도하에서가 아니라 이건 누가 주도한 거다? 농민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이 주도하였다. 4번에서는 신앙조직에서 공동체 생활조직으로 바뀐 거고 5번에서 불상이나 석탑 제작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거 맞고. 자, 411번에서 이것도 문제 되게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2008년도 서울시 그때 아까 무슨 문제였습니까? 아까 서울시 2008년도
아, 그건 2009년 실량역차는 2009년도였군요. 2008년도, 2009년도 서울시 기술직 문제가 까다로우게 지금 하나씩 다 여기서 보이고 있어요. 자, 1번 간문이는 중앙군인 6기의 하나로 궁성 수비를 담당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2군 6기. 응양군 용호군이 2군이고 6기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아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근데 2군 같은 경우는 왕친위 부대적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궁궐을 수호하는 거고 6위 같은 경우는 수도 방어 또 국경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그 중에서 이제 6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거기 간문이 나잖아요. 문이 뭔 것 같아요? 문자 문을 감시하는데요. 그러니까 수도에 있는 궁궐의 그 문 있잖아요. 그걸 방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2번에서 이게 정종 있잖아요. 정종 시기 때 광구를 조직한 거 맞습니다. 자, 그런데 송나라와 국교를 맺은 것은 광종 시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문제 풀시기 되게 어려웠을 것 같죠? 송과 교류를 맺기 시작한 건 광종 시기. 3번에서 조금 전에 보셨죠? 상평창 같은 경우는 개경, 서경 그리고 12목입니다. 5도 양계가 아니에요. 4번에서요. 여자 남자 결혼했는데 여자가 부곡에 살고 남자가 군현에 살고 있다. 이럴 때 자식은 천민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조심할 게 향부곡소는 천민이 아니죠. 일반 양인이죠. 그렇게 되면 틀린 거예요. 5번에서 연등에 그랬는데요. 오늘날에는 이제 부처님 오신 날 4월 초파일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4월 초파일이 아니라 2월에 했습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연등해와 팔간에 모두 다 겨울에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등해가 2월이고 팔간해가 이제 11월쯤이니까 겨울, 늦가을, 겨울 이때 걸쳐지죠. 그래서 답이 1번. 되게 까다로웠어요. 412번 등장인물 고른 것은 그랬는데 이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일단 갑, 을, 병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니까 갑 같은 경우는 경상도에 살고 있으면 양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을을 한번 보세요. 을 같은 경우도 같은 마을에 살고 있고 직역이 없는 이라고 했으니까 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둘 다 농사를 짓는다 했으니까 양민 중에서도 농민, 백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일단 기억. 갑은 병에게 수확량의 10분의 1을 바쳤다 그랬는데 병은 관료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토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사람은 민전이 있고 이 사람은 민전이 없다. 항상 민전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다가 10분의 1만 내면 되는 거고 민전이 없는 경우는 국가에다가 민전이 없는 경우는 내가 소장농이 되는데 소장농 중에서 내가 국가의 땅을 소작할 경우는 4분의 1세 귀족의 땅을 소작할 경우는 2분의 1세 근데 거기 갑 같은 경우는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10분의 1만 내는 거 맞죠? 기억은 동그라미고 니을에서 을은 이랬어요. 을 같은 게 소작농인데 그런데 국유지를 빌려서 농사졌다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4분의 1세만 내면 되는 겁니다. 2분의 1 틀렸고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소작농들은 항상 어떤 땅을 소작하고 있는지 이거 나눠보셔야 돼요. 디귿에서 둘 다 모두 백정인 거 맞고 그 다음 주진군과 주현군이 있는데 5도 양계 중에서 양계 같은 경우는 주진군이죠. 진은 군사적 그 핵심 요지들을 말한다 했으니까 이들은 주현군입니다. 현군. 그래서 2번. 되셨죠? 자, 412번 문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인 거를 알 수 있을 만큼 응용 문제를 냈어요.
자, 이번에 마지막 주제는요.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위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남녀 차별이 대단히 강했던 모습 아니라고 했죠. 고려에서부터 조선 전기까지는요. 여성의 차별이 그리 심하지 아니했다. 1번부터 지금 10번까지가 여러분 413번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아시면 나머지 문제가 다 풀리죠.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심하지 않았다는 전제 조건에서 출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더라. 그러니까 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동그라미인 거고. 2번에서 양자를 드린다는 것은 남자를 중심으로 집안 계통을, 그러니까 가계를 이어나가겠다는 거니까 이건 아들 우위, 남자 우위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고요. 제사를 아들만이 아니라 고루, 윤회봉사라고 했죠. 사위와 외손자도 음서의 혜택이 있었다. 앞서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아들만 강조했다라면 내 친손주는 아들에게 주겠지만 아들, 딸도 다 고루 권리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딸의 남편 사위, 외손자까지도 같이 갑니다. 자, 출생 순서대로 호적을 올린 거 맞고요. 부계 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계 위주의 족보가 적극적으로 편찬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16세기 이후 조선의 모습인 거고, 자, 서얼이 차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건 조선이 되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서얼은 중인층이 들어왔죠. 여성의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부모의 유산은 남녀 차별 없이 골고루 분배되었다. 그 다음 마지막 10번에서 봤더니 왕실에서 성행했던 친족 간의 혼인 풍습은 중기 이후에 사라졌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그 충수강의 직위교서에서도 보면 이제는 뭐하라. 그러니까 왕족들 안에서 근친혼 하지 말고 재상지종 감안해서 여인을 데려와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고려 후기까지도 근친혼, 왕실 안에서의 근친혼이 유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414번에서 보면 이제 역시 법원직이라서 수능 스타일이 나왔는데 거기 보시면 맨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 자녀 중에서 딸, 사위, 자녀 중에서 아들이 나오죠. 근데 딸이 먼저 나오고 아이가 그 다음이에요. 이유는 뭐? 딸이 21살이고 아들이 17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순서대로 태어난 순서대로 호적에 기재했다. 아들, 딸 차별 없었다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 호적이 작성됐다 그러면 고려시대가 되는 겁니다. 일단 기억에서 적서의 차별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서의 차별이 없었다는 것은 서얼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맞죠?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균등 분배 맞죠? 그게 답이 1번이고 친형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여자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곧장 시댁 가서 시집살이 하는 걸 친형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친형이 아니라 처가살이 그쵸? 자, 그러니까 이거 틀렸고 재산은 반드시 큰아들이 아니라 아들, 딸 돌아가면서. 자, 415번 문제도요. 같은 문제인데 보시면 거기 보면 이제 호주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경우를 보시면 1남, 2남, 3남, 4남 나이 순대로 나왔어요. 이건 다 아들끼리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 박송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가 소사라고 해서 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들이 나중에 남성이라고 해서 남박성 아니죠. 좀 뭘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사라는 딸이 나왔고 두 번째가 이제 아들이 나와서 박성이라는 30살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태어난 순서대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적어도 조선 전기 15세기까지는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억에서 여성제가 금지한 거 아니고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외우지 않아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었으니까 여자도 제사 지내고 여자가 재혼하는 거 괜찮고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고 재산 상속도 똑같이. 디귿에서 남성월 아니겠죠? 리을에서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기도 하고 사위가 자기 나라에는 음서의 혜택을 받기도 하고 처음부터 처가집에 쭉 살기도 하고 다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결혼해도 분가하지 않고 대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굳이 이 시대를 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선시대까지도 농업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가족 형태를 가져 확대가족이니까 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게요. 417번 봅시다.
고려시대 생활 모습 그런데 기억에서 양자를 드리는 것은 아들로 하여금 가계를 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조선에서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는 16세기 이후가 될 것이고, 니은에서는 자, 유교적 규범에 따라서 장례와 제사를 지냈다라고 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 생활의 전반적인 걸 다 유학이 이제 장악을 했지만, 고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장례 풍습이다 이런 것도 뭐 절에서 많이 한다거나, 그러니까 여전히 일반 민간 생활이라든지 종교에서는 불교가 차지하는 위상이 큽니다. 그래서 아닌 거예요. 디귿에서는 조세, 자벽 등으로 인해서 백성 생활에 공공했다. 그건 다른 시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농업의 생산량이 증대가 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 거지, 기본적으로는 조세로 인한 생활의 공공은 똑같고요. 리을에서 향도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했었죠. 처음에는 종교, 그러다가 공동체 생활을 주도하는 것.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 문화 파트인데요. 문화가 참 볼 게 많습니다. 미리 공부 좀 하시고 찾아오시길 바랄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